규제 지역 내에서도 가격대별 풍선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 안 된 데 있잖아요. 뭐 동탄이라든가 기흥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우려도 되지만 또 기대도 되는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1015 대책으로 인해서 기존의 뭐 규제 지역이었었던 강남, 판구, 용산구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도 그냥 신고가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이런 곳은 뭐 1015 대책과 거의 뭐 무관하다 뭐 이런 평가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죠. 워낙 고가인데다가 규제로 인해서 25억 넘는 아파트는 이제 2억 분이 2억 못 대출. 받잖아요. 네. 50억, 60억짜리 사는데 2억이 부족해서 못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현금 부자들이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규제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 부동산 어떤 정책이 나와도 이 고가 시장의 주택의 가격 조정은 좀 쉽지 않은 건가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좀 우려스러운 게 이런 어떤 고가 주택이 올라가게 되면 그 기존 중저가 주택이 이제 키 맞추기 같이 따라 올라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키 맞추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급지라고 부르잖아요.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그래서 이제 그런 급지가 비슷한 데는 따라갈 수는 있지만, 급지가 틀린 데는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양극화, 초양극화 현상들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그 자체만 가지고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인프라, 공공 인프라, 또 사적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어우러져 있느냐에 의해서 집값은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돼 있는 지역하고 돼 있는 지역하고 키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 한간에는 1015 대책이 기존에 별로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었던 지역까지 지금 다 묶어가지고 피해를 좀 보고 있다, 이런 억울하다 이런 주민들의 반응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대책에 뭐 의도치 않은 피해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려도 되지만 또 기대도 되는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서울 외곽 지역으로 불리는 지역, 노도강이나 금강구나 이런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실거주 요건이 지금 돼야지만 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이나 중급지에서 대출 규제 때문에 못 사던 분들은 그쪽으로 가서 이제 내 집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봐지는 거죠. 규제 지역 내에서도 가격대별 풍선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규제 보는 지역 거예요. 내에서도? 네, 지금 제가 이제 규제 지역 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 안 된 데 있잖아요. 네. 뭐 서울은 다 됐으니까 경기도만 놓고 동탄이라든가 기흥이라든가 구리라든가 뭐 이런 지역은 풍선 효과가 분명히 날 수 있는 지역들이죠. 그러면 혹시 수도권 외곽 지역 이런 지역의 집값 흐름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인천 같은 데도 사실은 집값 상승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고, 구도심이 많고, 송도나 청라나 검단 이런 지역은 이제 신도시인데, 이 지역들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서울의 교통 환경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인천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집값은 계속 상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인천에 지금 뭐 5호선, 7호선 GTX B라인이 그러면 조금 완공이 될 때까지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게 완공이 되더라도 일자리가 문제거든요. 아, 일자리가 송도로 얼마나 기업들이 들어가 주느냐, 일자리가 자체 일자리가 자족 기능을 얼마나 갖추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집값의 향배는 틀려지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일자리의 분산이 자율스럽게 됐을 때 좀 집값이 그래도 좀 양극화가 좀 해소되는 그렇죠. 건가요? 분산 효과가 분명히 있죠. 그 지역 중에서 이제 우리가 꼽는 지역이 동탄이라는 거죠. 동탄. 용인 남사 이동읍에 215만 평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일자리가 이제 10만 개 이상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바로 배후 주거지가 동탄 2잖아요. 또 서울 내 교통환경도 이제 삼성역으로 25분이면 가기 때문에 엄청 분산 효과가 있겠죠. 네. 결국 딱 들어보니까 대표님은 요 동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 없겠죠. 네. 수지는 좀 어때요? 수지보다는 네. 예, 오히려 동탄이 더 훨씬 낫다? 더 좋습니다. GTX가 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GTX도 보면 그 GTX 그 전철역 그 주변으로만 되어 있지 좀 파급 효과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동탄역 주변 지역으로부터 반경 10분 이내 10분 이내 도보로. 네, 도보로 그런 걸 사야죠. 아, 네. 그렇군요. 뭐 걸어서 한 30분 걸린다 그런 건 네. 안 오릅니다. 네. 네. 자, 결국 뭐 1015 대책의 최대 피해자를 뽑는다면 전세 수요자들 이렇게 많이 평가들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가격이 결국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많이들 좀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전세 시장 움직임 좀 어떻게 보세요?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 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2.5%인데, 이렇게 금리가 낮다 보니까 1년 정기예금 금리가 2.7에서 2.8 정도 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전세돈을 받아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월세 선호 현상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월세 비중이 한 65% 정도 됩니다. 서울 평균 보면은 또 전세 사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해서 이주를 하고 전셋집이 물량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대출이 스톱이 되다 보니까 규제되다 보니까 이사를 못 가고 있어요. 그냥 그 집에 스테이 한다라는 거죠. 지금 전세 대출도 지금 좀 막혀 있는 상황이죠. 전세 대출도 이제 조금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더 이제 오르고, 근데 근본적인 거는 매매든 전세든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근본적인 거는. 네. 예. 자, 전세돈 가지고서 자, 이거를 종잣돈 삼아서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해서 나가야 되는데 대출도 안 돼. 전셋집에 그대로 스테이 하려고 그랬더니 올려달라고 그래. 2억, 3억 올려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구 추이를 보면은 인천하고 경기도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전국에서 증가하는 데가 이 두 군데하고 세종, 그 다음에 서울 광역시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는 세대 기준이 4인 가족 기준이었어요. 네네네. 세대가 분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세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가 1인 세대입니다. 1인 가구. 그럼 혼자 살면 집이 없어도 되나요?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되는 거군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 자체가 이게 내 은퇴 준비의 시작이거든요. 집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은퇴 이후에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 신청해서 여기에서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인 세대일수록 내 집 마련은 더 절실하게 더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 뭐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뭐 인구수는 줄어들지만 가구 수는 더 늘어나고 늘어나서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좀 공급으로 좀 해결이 조금 돼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물량이 순환만 잘 되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저는 이제 뭐 공급이 부족한 이런 시장에서 근본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게 돈이라고 봐요. 유동성. 지금 M2 우리 통화는 M1, M2, M3 본원 통화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통화는 M2인데 M2는 2년 미만 정기예금, MMF, CD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언제라도 투자할 수 있는 돈. 그런데 이 돈이 IMF 때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한 지금보다 4분의 1? 4분의 1이면은 네. 지금은 얼마? 지금 4,000조 원. 4,300조입니다. 네. 지금 4,300조가 넘었고요. 음, IMF 때는 음. 596조였습니다. 뭐 8,600 7배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 달까지 통화가 얼마 증가했을까요?
올해만. 그걸 딱 들어보니까 뭐 예산만큼 늘어났을 것 같은 느낌. 아니, 그렇게는 아닌가? 안 늘어났고요. 2, 300조 늘어났나요? 네, 210조가 늘어났어요. 정확하게. 엄청난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통화가 늘어난다는 거는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실물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즉, 코스피 시장,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가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번 1015 대책 자체가 대출 규제잖아요. 네. 예, 대출이 늘어나면은 통화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신용 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 규제를 통해서 통화를 조금 붙잡아 매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게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나다 보면 우리 경제에도 사실은 좋지는 않거든요. 모양이 좋지 않거든요. 이자 내야 될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자 내야 될 돈을 가지고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비를 안 하고 이자를 내다 보니까 이 경제가 GDP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핵심이 돈이라고 봅니다. 돈. 지금 뭐 네. 막대하게 풀리는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이 네. 이렇게 상승한 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유동성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뭐 유동성 증가와 공급 부족, 네. 뭐 요게 지금 현재 집값에 어떤 그 펀더멘탈을 올리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군요. 자, 그럼 잠깐 다시 돌아와서 그 전세. 지금은 방향이 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 대출 억제를 통해서 이제 전세 제도 자체를 일단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도 약간 포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 갱신 청구권 최대 9년까지 3+3+3 이런 법안도 지금 발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한 두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전세 제도를 이제 끊어야 되는 꼴이다 이런 말씀도 좀 들리는데 이 전세 제도가 이게 이렇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전세제도 의뢰를 따져보면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예. 우리가 문제는 전세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전세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해주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알고 있죠. 처음부터 해줬을까요? 아니죠. 네. 201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죠. 2005년부터. 아, 2005년부터인가요? 네. 아, 그때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본인이 모아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일부 증여를 받아서 전셋집을 얻었고 그 돈을 종잣돈 삼아서 내 집 마련에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결혼할 때 그냥 전세자금 대출 해주니까 전세대출 이자만 낼 수 있으면은 그냥 새 집, 좋은데 이런 데로 상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 대출은 내 집 마련의 종잣돈 역할, 디딤돌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이고 또 우리 민법에 보면은 전세권이라는 또 제도가 있잖아요. 물권법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세권이라는 이 권리가 또 담보물권적인 성격, 또 용익물권적인 성격,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제도를 그냥 없애버린다? 예, 뭐 관습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면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관습적으로 생긴 강제할 건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더 규제를 하면 전세에서 월세로 더 전환이 되는 거죠?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이제 반전세, 반전세 형태. 일부 보증부 월세, 그러니까 부족한 돈은 월세로 가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늘어나고 문제는 이게 이제 주거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그만큼 내 집 마련 기간이 더 늦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네. 전세 대출을 억제하면 가격이 낮아지나요? 매매 가격이? 억제하면은 음. 그렇지 않다니까요. 공급이 많아야지만 뭐를 네. 억제한다라고 해서 이게 가격이 고정되거나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15 대책에서 결국에는 전월세 폭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 전세 지금 9년으로 발의하고 있는 이런 법률 발의를 한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건가요? 2+2도 사실은 부작용이 많았거든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2+2를 해버리니까 5%뿐이 못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 뒤에는 못 올렸던 금액 그 이상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부작용이 이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3+3+3으로 했을 때는 9년인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이란 말이죠. 집값이 올라가면은 집주인이 팔아야 되는데 세입자 껴있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본인 거주한다라고 입주한다고 하겠죠. 본인 거주할 테니까 나가라. 직계 좀비속 거주할 테니까 나가라. 오히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길어지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여기에 3+3+3, 이거보다 더 강화한 게 뭐냐면은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 시점을 당일 0시로 발휘한 거예요. 네. 이게 더 문제죠. 아, 대항력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오늘 1억 원을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대출을 받고 집주인이 오늘 전세를 놔. 세입자가 오늘 오후 5시에 전입신고를 해. 그러면 전입신고한 사람이 대항력이 더 빨리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융기관들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안 해주겠네요. 안 해줘요. 그러면은 돈이 순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입법 과정에서 걸러지겠죠. 네. 그래서 뭐 발의만 해놓은 거니까 이게 네. 통과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저는 일단 상황 봐야죠. 이런 법들이 통과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좀 성공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시장을 3년 동안 모셨다고 하셔서. 아무튼 규제를 좀 풀어서 시장의 매물이 순환되게 하는 정책이 아무래도 시장을 안정을 위해서, 단기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정비 사업이나 신도시나 이런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되겠죠. 빨리빨리 입법 개정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걸림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걷어내야 되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작은 계획이고요. 뭐 지금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수도권을 거쳐서 강북을 거쳐서 강남으로 진입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은 것 같고요.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매수 시점을 실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